지금 실패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최대 주주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 질문하신다고요? 네. 갑자기 사회자가 바뀐 느낌? 네. 지금부터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부동산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서는 불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인이한테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불인이 입장으로서 이런 투자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지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까 뭐 상황에 몰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어떤 성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냐면 한탕주의. 근데 한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급박하니까 빨리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한탕, 부동산도 빠른 시간에 한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 맞아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안 하시니까 또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 요거만 하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만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갭 투자다, 뭐 분양권 투자다, 재개발 투자다 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갭 투자가 하는 시기가 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어디가 오르냐고요. 저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디가 올라요? 약간.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어디가 올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이겨요. 그쵸. 근데 이 얘기가 그분들이 볼 때는 되게 쟤 뭐야? 맞아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주식과 부동산은 일맥상통한 것 같고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했던 게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저도 동질감을 느꼈던 게 지금 아마 특히 이제 저도 불인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급해요. 저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되게 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 영끌에서 해야 되냐 서울 들어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차근차근 맞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실패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한 거랑 똑같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길게 보셔라.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제 나이 60입니다. 근데 제가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70대, 80대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저 평생 하는 거죠, 투자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와 반대로 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60대가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느냐 2, 30년이 남았어요. 그쵸. 그럼 2, 30년 동안 속된 말로 실패도 하겠지만 빵 하고 터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2030 세대에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버스가 지나가면 또는 지하철이 지나가면 5분 후에 또 와요. 이거 진짜 비유 이번 너무 좋습니다. 사회 잘 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또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에 뭐가 있냐면 되게 감명 깊게 얘기했던 게 출연하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진짜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그 다음날에 글을 올렸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그 자본주의를 진짜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정말 쉽게 말해서 자본이 주가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면 이 자본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네. 그게 왜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제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집을 산 곳이 예전에 부천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저도 불인이었고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영끌을 했던, 요즘 용어대로 하면 저도 요즘 용어 알아요. 영끌을 해서 저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샀던 그 아파트의 24평이었는데 가격이 제가 그때 7,800? 7,800이요? 아, 그때요? 근데 7,800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딱 어떠세요? 너무 싸죠? 너무 싸죠? 너무 싸죠? 근데 그때 제가 월급이 7, 8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럼 비싸 보일 때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그게요. 그 7,800 주고 샀던 그 집이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어요. 받으러서 얼마 정도 됐지라고 보니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3억이요? 3억까지는 안 됐는데 하여튼 3억 정도 되는 금액에 딱 도달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핵심이죠. 네.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7,800짜리가 3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동안 열심히 회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하셨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되게 많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가치는 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치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명목 금액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했지인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7,800짜리가 3억이 됐다. 강남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들 하실 것 같아서 울 것 같아요. 강남은 안 되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세요? 너무 많죠. 제가 그 SBS 스페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유가 주택 구입, 자기 주택 구입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역시 그쵸.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주식으로 이제 시드머니 계속 늘려가면서 부동산 투자 공부도 병행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걸 보니까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가 또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계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학원인가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조금 젊은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도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선배예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취업도 쉽지 않고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있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세대잖아요. 암울한 세대. 근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본인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특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주변 친구들, 지금 친구들도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간섭? 꼰대가 되는 건가요? 그래도 가끔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SBS 스페셜에서도 똑같이 받았었어요. 제가 PD처럼 썼어요. 얘기 청하셨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론 막다른 골목에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암울한 세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인플루언서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세대에 주어진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암울하다기보다는 좀 더 기회가 많은 세대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사회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네. 관점을 기회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저도 네. 비슷했거든요. 위기는 위기로 봤어요. 근데 기회는 기회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데? 저는 원래 그 공무원 시험 때려치고 이제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뭐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노력했던 건 제가 경제신문에 또 빠졌었어요. 왜냐면 주식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멘토님께 여쭤보니까 좀 명쾌하게 경제신문부터 읽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읽었어요. 바로 읽었는데 그게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봐주셨는지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거의 그걸 토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콘텐츠 팀에 들어가서 주식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가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퇴사를 했죠. 직접 나와서 내가 네. 스스로 해보겠다. 네. 지금 경제신문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속으로 이게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났거든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경제신문을 읽으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읽었어요. 암호 해독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본인도 네. 경제학과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중돼서 그쪽을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었다면 그쵸, 아니었죠. 굉장히 암호 해독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잘 알죠. 정말 막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가 단 한 번도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분야가 재미를 느껴봤다고. 그래서 어려웠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말 깊게 파고들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런 유튜브에서도 그런 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걸 계속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결국 뭐든지 과정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정만 있다. 네. 그래도 경제신문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 해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그 용어가 딱 막혔을 때 그거를 하나를 보다 말고 막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파고드냐면 그 단어를 만약 그 단어가 좀 길면 다 쪼개요. 다 쪼개고 그거를 막 그거의 원 영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단어별로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다 쪼개서 그거 합쳐가지고 다시 그런 과정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사로 쭉 나와 있던 내용을 분해해보고 네. 분해해보고 난 다음에 그 분해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네. 그리고 다시 합치는 과정. 네. 여기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암호 해독 같았던 그 내용이 네. 어느 날 갑자기 뭐랄까 이해가 되고 들리는 상황이 왔을 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그게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100일이요. 딱 100일. 100일? 네. 예상보다 되게 빠른데요? 그러니까 용어는 100일이고요. 완전히 뭔가 문맥이 이해가 되고 하는 건 1년 정도? 네. 그러면 용어 이해는 100일. 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한 1년 정도. 네. 왜냐면 100일 동안 용어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아시죠? 계속 반복되는 거. 경제신문에서. 그 용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제 다 문맥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정말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인데 저도 역시 대학교 때 교수님이 경제신문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셨거든. 근데 그때 그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벌 때가 아니니까 집에다 얘기해서 저 경제신문을 구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했어요. 저도 역시 처음에 딱 봤는데 이제 뭐 신입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어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1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 때는 2학년들 맞추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이해를 못했고
갔다 와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 되게 오래 걸렸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안 했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분명히 듣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요. 뭐 경제고 어쩌고 좀 가끔가다 떠들기도 하는데 금리가 어쩌고 떠드는데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기해요.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 거는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부동산 때문이었지만 그 과정의 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맞아요. 저도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재미를 느껴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저한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너무 절박했어요. 처음으로 재미를 느껴봤던 거고 이걸 놓치면 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기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해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경제시민인보 되게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나 뭐 이런 게 아직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완전 불인 수준인가요? 완전 불인이 수준이지만 그래도 뭔가 저도 이제 경제신문을 계속 읽으니까 보니까 연끌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더라도 서울에 사라, 물려도 서울에 물려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서울 쪽만 보고 있어요. 서울 쪽만?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우리 녹화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부동산을 조금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는 내 자산이 아닌 금융기관의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은 그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되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서 본인의 현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쪽에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 근교 지역에서도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인프라 있는 곳들은 여전히 많이 오르거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딱 이거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많은 대상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 인천, 김포, 광명 이런 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저는 시장은 항상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에서 말하면 되게 이제 어떤 특정 주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그거와 관련주가 따라 오르는 것처럼 네. 맞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이 오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되고 연관이 있는 특히 이제 부동산은 직주 근접이잖아요. 네. 그런 연관이 있는 쪽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연끌을 해서 본인의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기간이 길어요. 투자할 기간이. 그쵸. 시간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대상이 넓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이 드는 게 서울에서도 좀 인기 지역이 있고 비인기 지역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럼 서울의 비인기 지역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서 인기 지역을 사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인기 지역, 서울에서 비인기 네. 지역. 그게 항상 주식도 그랬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죠. 그쵸. 네, 조금씩은 다른데 저는 그런 경우엔 이렇게 봐요. 요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뭘까? 분위기. 트렌드가 뭘까? 본인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어떤 트렌드를. 거였죠? 트렌드요? 서울에 연끌할까?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심리가 가득 퍼져 있는 중이죠.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무슨 질문이 진행이 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서울의 중심지를 가는 게 좋겠지만 네. 그 다음에는 서울의 외곽지, 비인기 지역이잖아요. 근데 비인기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서울에 있는 게 낫냐, 수도권에 있는 게 낫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네. 그 수요층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서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비인기 지역도 인서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요는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도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서 좀 가격이 많이 낮은 편에 속했던 강북 지역의 일부 지역이 네. 그래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의 비인기 지역이 좀 많이 올랐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의 비인기 지역까지 이제 서울이 다 많이 올랐다. 아,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밖으로 나가면서 이왕이면 서울에 진입하기 좋은 곳.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영끌에서 들어갔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주식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영끌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아, 기간 투자할 수 있는 기간 기시니까 자기가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드신 상태에서 내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서울이다 수도권이다를 떠나서 투자를 나한테 가장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의 명목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질문. 그 주식은 종잣돈이 솔직히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최소 필요한 금액 어느 정도로 보세요? 최소 필요한 네. 금액, 이게 시기마다 좀 틀려요. 아, 이게 또 시기마다 틀려요? 아,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오르면 종잣돈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들, 네. 지금 특히 2030 세대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이 엄두가 안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대출도 잘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표현하셨던 것 중에 투자 기술들이 되게 다양해요. 네. 경매도 있을 것이고, 뭐 갭 투자도 있을 것이고, 분양권 투자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투자 기술이 뭔가를 일단 공부를 하시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 공부를 하시면서 분명히 그거를 응용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종잣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최소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잣돈의 최소 단위는 1,000에서 5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대신 1,000만 원으로는 아무래도 외곽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구나. 외곽지일 때는 장기적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고, 5천 정도의 자금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심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야마다 달라지는 거군요, 시드머니가. 그렇죠.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다 주식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10,000원만으로도 해볼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그냥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테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자본주의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증권에 관련된 일을 또 하셨고, 그리고 또 나와서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본인의 계획이나 포부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우선 당차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힘을 한번 팍팍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혹시 공개 선언의 법칙 아시나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자본금 1억을 30살에 모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40살에 자본금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진 포부는,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자본주의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최대주주라는 말에 가장 꽂혔어요. 왜냐면 기업도 최대주주가 거의 대표인 경우가 많고, 그 기업을 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잘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대주주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나만의 인생 사업을 하는 최대주주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기업의 CEO.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식 투자를 단타를 안 하게 된 이유도 가장 크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최대주주인데 오늘 갑자기 뭐 5% 떨어졌다고 팔지는 않잖아요, 최대주주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오늘 뭔가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저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오늘 약간 좀 하락세가 있네?
하지만 나는 저평가된 가치주니까 우상향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나는 내 인생의 최대주주고 나라는 기업의 CEO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좀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관 네. 뭐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하나씩 나아가는 단계로서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는 거를 공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녹화되고 있죠? 네. 자, 그럴 테니까 여러분 크리스탈님도 되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또 이제 경제신문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잘 진행되는 그래서 항상 함께 같이 자본주의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SBS 스페셜에 출연하셔서 저를 놀래켰던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우리 크리스탈님, 이순영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보신다면 공감을 하시고 기회를 얻는 또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